네, 안녕하세요. 그 한면희의 제3정치 물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출연해 주셨던 광노현 교육감 사건을 다룬 광노현 버리기라는 책이 이렇게 그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광노현 버리기 제목부터 어쨌든 심상치 않은 제목인데, 이 책을 책임지고 편집하신 강기석 국장님 모시고서 함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기석 국장님, 인사 좀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석입니다. 네, 그 강기석 국장님 잠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소개를 드린다면은 경향신문에 입사해서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89년에는 저 초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고 그 과정에서 해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이 복직 투쟁을 거쳐서 물론 그 뭐 옥고도 치르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기자로 복직하고, 그리고 경향신문의 편집국장까지 맡으셔서 활약하시다가 지금은 저 퇴직한 이후에 뭐 신문 유통원장도 지내시고 여러 책도 내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제가 그 언론 노조 활동을 할 때 그 이제 추구했던 것이 참 언론이고, 네. 그 이제 제가 경향신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보수 수구 언론들에 너무 이제 우리 언론 지평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 여론 다양성을 저는 이제 추구하고자 네. 제 어떤 그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는 지금 당장 그 언론의 그 다양화. 그래서 너무 이제 조중동이나 이 방송에 치우친 그 여론, 그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신문 유통원장을 하면서 그 무슨 이제 이 판매 배달 현장에서 그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 같은 이제 소수 언론, 작은 언론들이 좀 더 활발하게 판매도 하고 그 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유통원장을 한 3년을 하고선 지금은 이제 그 노무현 재단에서 그 홈페이지 그 편집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맡고 계시군요. 네. 아이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그 얘기 하시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또 나는데, 1990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언론 노조가 결성이 이제 됐고, 그래서 초대 언론 노조 위원장의 권영길, 그죠? 그러니까 전이죠. 뭐 그 민노당 국회의원께서 맡으셨었고, 그때 저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무렵이어서 또 저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동지들이 함께 만나서 그 당시에 그 이렇게 그 전국대학 강사 협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1990년에는 전국대학 강사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그 권영길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함께 그 민자운동을 동참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언론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쯤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언론의 민주화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것 하나. 왜냐하면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언론 민주화가 달성했는 줄 알았더니 MB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보면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여전히 또 민주화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지더군요. 지금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우리 최재천 그 의원이 쓴 그 글 중에 다른 수단의 정치라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그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된 그 의원이나 이 대통령 같은 이제 선출직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현실에는 이제 검찰, 또 하나 중요한 게 언론, 그 이 선출되지 않은 이 말해서 권력기관들이 이 정치를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노현 교육감 사건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선출되지 않은 그런 그 언론과 검찰이 합작을 해서 그 수구 보수 세력들의 그 염원인 그 진보 교육감을 하는 죽이는 그 선출된 그런 것이 이제 저는 본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언론은 민주화도 되어야 하고 또 언론은 한 목소리만 내기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 강기석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선에서 우리 언론의 다양화 그리고 민주화를 애쓰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광면 버리기라는 책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도록 하시죠.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보면 그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 이렇게 반대편에서 죽이기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아니 동일 진영에서 버린다 이건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데 왜 이런 책 제목이 붙게 됐는지 책임 편집자로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죽이기라는 책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민주 개혁 세력, 민주 진보 세력의 그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이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언론을 앞세운 보수 세력들이 죽이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이제 질타한 그 죽이기 라는 그 제목은 보수 세력이 어떻게 그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를 이제 파헤친 그런 책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죽이기는 이제 진영이 다른 보수 세력에서 이제 진보 세력을 이제 죽이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 공격이 그렇게 죽이려는 공격이 시작되면, 이른바 그 민주 개혁 진보 진영에서 그 공격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커버하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버린다는 얘기죠. 버리고 우리 진영의 일부가. 네. 그래서 저도 그 오마이뉴스나 몇 군데 제가 글을 그때 썼습니다마는 그 들소떼가 이제 사제 공격을 이제 받더라고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그걸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더라고요. 그 공격 당하는 한 마리만 놔두고. 그들이 제가 한번 놀라운 저 장면을 봤는데 그 도망갔던 그 큰 들소들이 다시 물려와가지고 그 사자들을 공격하는 걸 제가 한번 보고 엄청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같은 들소의 일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대부분은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들소들이. 네. 그런데 그 한 장면을 제가 보고서는 이게 버리기라는 것이 죽이기보다도 더 이게 좋지 않은 거구나. 네. 충분히 같은 진영 내에서 같은 걸 공유를 하면 서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으면은 같이 싸우고 같이 보호해야 될 그런 그 같은 이제 들소떼들이 네. 이 버림으로 해가지고 그 죽이는 그 작업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지금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 네. 이 광무현 교육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면 버리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진영의 일부 그냥 버리려고 이 곽 교육감에 대한 진실을 알기도 전에 무조건 저쪽에 공격 대상이 됐으니까 버리자. 이거는 저는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그걸 성찰을 해보자. 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제목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 부제는 보수의 공격, 진영의 배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로운 투쟁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같은 진영에서 버릴 때는 또 나름대로 버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버리고자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되돌아보면은 이거 버릴
예를 들어서 광련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판단 속에 또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긴 사람도 있을 터인데 어쨌든 같은 진영 내에 그 배반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배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네. 배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후에 진흥미라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가 노무현의 진실을 몰랐구나. 뒤에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 반드시 왜곡이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시켜서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 대상의 도덕성을 이제 훼손시키거든요. 유명한 논두렁에 아주 비싼 시계가 박연차한테 받았는데 그걸 버렸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골프장 아방궁 노방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골프장 얘기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을 날조를 해가지고 도덕성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광명 교육감 사건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후보자가 단일화를 위해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도덕성을 걸고 공격을 시작하면 몇몇 이쪽 진영의 어떤 지도자들이 도덕성 프레임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저 사람을 떼내야 우리가 도덕성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하나 제가 볼 때는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대략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어떤 지도적 문필가라고 그럴까, 논객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인데, 그쵸. 이분들은 뭔가 이 멘토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은 일단 자기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증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두 번째 문제고. 네. 세 번째는 이분들이 기준으로 하는 팩트가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알아보고 충분히 이 진실을 안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조중동 이런 수구 언론들이 던져주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오피니언을 만들거든요. 저는 이건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뜻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어떤 진보 진영을 내가 나서서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상처낸 부분을 도려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지도 작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서 결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들인들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의 상처가 크게 될까봐 버리는 과감한 언어적 표현, 행동을 취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정치, 검찰이 언론에 흘린 이야기 그리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조중동 보수 언론의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과감하게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예를 들어서 버리기라는 선택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진보 진영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하게 우리는 쓴소리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책의 편집자로서 기획 의도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의도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버린 그러니까 노무현을 버리고 한명숙을 버리고 이 곽교육감을 버린 그분들이 다소 서운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의 든든한 그분들 버팀목이고 같이 가야 할 동지라는 건 이제 분명한데 문재인 의원 지금 대통령 경선에 나온 그분이
자서전에 그런 대목을 썼어요. 그 진보 언론의 공격, 저 참여정부 때 일이죠. 진보 언론의 공격이 그 보수 쪽의 공격보다도 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는 그 대목이 그 나옵니다. 제가 아주 가슴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더 아팠다. 그렇죠. 뭐 살점을 뭐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 대통령 서거한 후에 그 지문미라는 그 뒤늦은 그 이제 반성이 진영 내에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때이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한명숙 때 또 반복되고 네, 그렇죠. 또 정현주 KBS 사장 때도 그 터무니없이 그 배임 이런 걸로 이제 말하자면 기소를 해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임을 한 거를 말하자면은 그 처음부터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은 그거는 어떤 그 뭐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인민재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여론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나면은 아무리 법적으로 이 무죄가 돼도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곽교육감 이 사건은 이 다행히 이 재판을 통해서 비록 지금 유죄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명확하게. 이건 도덕의 하나의 어떤 이 뭐 훼손되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자 봐라. 계속 그때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지몬미 했지만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 이 아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물론이고 저희들은 뭐 이 사후매수죄란 자체가 저는 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곽교육감을 또 이 처음에 버리기를 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좀 악화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번만은 우리가 뭔가 성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떤 좀 그분들 이 버린 분들 그러니까 곽교육감을 버린 분들에 대한 굉장히 좀 미안함도 있고 좀 그런 것이 있지만은 좀 더 폭넓게 우리 진영이 이제 정돈하자 좀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 이 책을 보면은 뭐 여는 글로 함세용 신부님께서 시대를 위한 성찰과 기도 이런 아마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본인이 겪었던 과거 사건을 쭉 성찰하시면서 광래은 교육감이 겪고 있는 아픔도 그 선상에서 끌어안는 글을 쓰셨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23분 정도의 저자들이 이 글을 썼습니다. 저도 사실은 급하게 연락이 와갖고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한 이틀 만에 사실은 원고를 써서 급히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원고 제가 보면서 아주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을요. 네. 어쨌든 우리 강기석 저희 경향신문 편집국장님께서 전체 편집을 담당하셨는데 이 책의 아마 전부를 오늘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 또는 독자들한테 요건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클로즈업을 좀 했으면 시켰는데 뭐 한 3-4편 정도 이렇게 좀 끄잡아드려도 좋겠는데 강 국장님은 어떤 계기로 여기 참여하셨고 또 어떤 글로 우리가 향후 진지하게 얘기 나누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좀 사실은 좀 좋게 얘기를 하면은 좀 정의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그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나대기 좋아하고 큰 소리 잘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옳고 가치 있는 일이다 했을 때는 제가 좀 거절 못하고 제가 고생되더라도 일단 맡았다가 좀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도 저보고 좀 이 책임 편집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좀 감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덜컥 맞고 나서는 돌아오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텐데 하는데 후회를 했었는데 이 작업이 진행될수록 제가 막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잘했다. 이건 내가 하기로 한 건 너무 잘된 결정이다 생각하면서 그 23분이 뭐 저도 포함되고 우리 한 박사님도 포함이 되지만은 뭐 제 글은 빼고 그 22분의 글들이 너무 진짜 그 광노현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어떤 우리 사회에 뭔가 명제를 던지는 그 내용들이 너무 제가 감동 깊어가지고 그 아주 좀 매달렸고요. 네. 뭐 한 달 반 만에 기획하고 한 달 반 만에 이런 책이 나온다는 건 뭐 출판에서도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좀 농담을 드리자면은 그 벤허라는 영화를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들었죠. 네. 아주 그 60년대 영화인가 그럴 텐데. 그렇죠. 이 경주 벤허가 그 말 네 마리가 끄는 경주를 이렇게 하는 그 장면 엄청난 그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인데 그 자기가 만든 영화의 시사회를 보고선 아 신이여 저 영화를 내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그거가 제가 퍼뜩 생각이 나면서 네. 아 이 책을 내가 이걸 책임 편집을 했나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좀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참 이 자리에서 참 빌려서 제가 좀 몇 분 원고를 써주시기로 했던 그 몇 분이 그 마감 시간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일반적으로는 좀 마감 시간을 늦춰가면서 이렇게 다 소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떤 출판 시간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옥고를 제가 못 받아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의 글들이 참 그 깊이가 있고 감동을 줬지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함세웅 선부님의 그 신부님의 그 여는 글 같은 경우는 그 참 그 좀 오는 바가 참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슴에 느껴지는. 예, 그 회광반조라는 말을 제가 거기서 이제 보면서 회광반조라는 게 왜 그 사람이 그 임종할 때는 그 반짝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임종 진실을 직전에. 얘기를 한다는 네. 그런 게 돌아가기 직전에 예, 잠깐 제정신이 와서 예. 보통은 당부 내지는 성찰하는데 예. 그 시점이 이제 회광반조. 예. 그래서 그 곽규감과 그 강경선 교수의 그 진실이 바로 그 회광반조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제 그 참 제가 그 여는 글로서 참 감동이 깊었고 또 그 박동천 교수의 그 프롤로그 네. 그다음에 김민웅 교수의 그 에필로그 그 프롤로그도 이 사건을 전체를 그 한국판 드레피스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선 사건의 전모를 정말 이게 잘 그 어떤 법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뭐 정치적 철학적으로 이렇게 잘 조망을 하셨더라고요. 네. 참 좋았고 이 김민웅 교수의 그 에필로그도 역시 곽교육감 사건을 한 단계 승화시키는 우리 사회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네. 곽교육감한테 이런 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글 참 재미있게 잘 썼다. 이건 참 본문 중에서 좋았다 하는 글은 그 우리 한 교수님 뺀다면 그
그 신동진 그 정책보좌관이 쓴 글. 그 사건의 어떤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 그 버리기. 네. 진보 진영의 논객과 진보 언론들이 어떻게 이 곽교육감을 처음에 버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트위터의 이 반응 그러가면서 이 여론의 어떤 이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참 잘 정리를 해놨어요. 원고지 한 60몇 장 정도로 해서 저는 사실은 그 글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이제 버리기의 실체를 그렇습니다. 담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 한 달 정도 네.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 8월 그렇죠. 말부터 9월 말 그 곽교육감이 구속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을 다 소화시켜 가지고 그거를 트위터나 이런 SNS하고의 반응 같은 것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참 잘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네. 제가 이게 곽교육감 사건의 진실은 이제 다른 부분에 많이 있지만 그렇죠. 이 책의 어떤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곽교육감을 진보 진영이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네. 이건 그 원고지 한 60장 정도 되는 그 글에 아주 참 압축이 잘 됐다 하고 이제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요. 예. 거기 근데 그 얘기로 본격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뭐 왜냐하면 네네 제가 볼 때는 박동천 교수가 쓴 예를 들어서 이 뭐 프롤로그에 의하면은 광노현 사건은 드레피스 사건이다. 드레피스는 1894년에 프랑스에서 군부가 그 이 민주공화국 체제에 들어서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날조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프랑스를 요동치게 만들었고 근 뭐 이 12년 정도 13년에 이를 정도로 마치 이렇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 사회 통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진실이 알려지는데도 한 10여 년 걸렸는데 그렇죠. 예. 그때 왜 무고하게 예. 그 이 드레피스 대위인가죠? 다 하게 아마 됐는데 유태인일 겁니다. 드레피스 네. 대위가. 네.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의 이제 국민들한테 퍼진 그 스테레오타입 유태인에 대한 네. 유태인은 그럴 거야 하는 그런 그 프랑스 인민들의 어떤 그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 네. 사건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그것이 저는 이제 우리 곽교육감 여기에도 우리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선거 경쟁자였잖아. 단일화했잖아. 그래서 단일화해서 선거에서 이겼잖아. 그 2억이라는 돈 그 거액을 모르는 사람한테 선의로 어떻게 줄 수가 있어.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그 상식이 곽교육감이 말하자면 무너뜨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런 선의라는 것이 있다. 착한 사마리안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 거기에 미치질 못하니까 이 지점을 보수 언론이 치고 들어갔고 거기에 일부 진보 농객들이 좀 같이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부안해동을 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러면 이 책이 광노현 버리기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만큼 진보 진영에서 일어났었던 광노현 버리기의 실체를 조금 들여다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버림에 관련된 기록 가운데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초기에는 조국 교수도 늘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네. 그 사건이 막 터지고 또 여론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진실을 미쳐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네. 글과 말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국 진중권 교수도 비슷했고 신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보 신문사인 맞습니다. 한겨레나 경향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좀 구체적으로 짚고 싶을 글쎄 부분이 제가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그 문구가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제일 제가 좀 기억나는 칼럼들이 역시 진중권 씨하고 조국 교수 글은 제가 잘 못 봤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그때 금태섭 네. 변호사가 쓴 글. 한겨레 투고한 그 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은 곽 교육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히려 1억 3천인가 6천인가를 줬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2억을 준 게 맞다. 그러면서 쭉 주게 된 경위를 설명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쪽 사람, 진보 진영 사람이라면 일단 그걸 믿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전제하에서 무조건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거는 제가 있었던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한겨레도 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이 뭐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 재판 과정, 공판 중심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 검찰의 기소장을 버려버리거든요. 공판 중심주의라는 건. 그래서 판사 주재하에 다시 법정에서 진실을 재조합하는 것이 이제 공판 중심주의인데 그것이 저는 어떤 뭐 의무감이라고 그럴까 호기심이라고 그럴까 거의 전 재판을 저는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진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거기에 제가 좀 재판 과정에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네.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의 공소장만 가지고서 검찰의 공소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빨대라고 얘기하는 검찰 측 정보원들한테 얻은 반드시 그 검찰에 유리한 정보들이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썼으면 그 공소장을 버리고 다시 진실을 재조합하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쓴 기사가 맞는지 언론사의 입장에 옳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라면은 진실보다는 자기 언론의 입장이 있으니까 뭐 진보 민주 세력은 무조건 말하자면 공격한다.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진보 언론이나 진보 논객들이라면 최소한도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접근을 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오지를 않고 이 진실이 몇몇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또 쓰더라고요. 특히 진중권사 같은 사람들. 네. 똑같은 얘기를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도대체 그때는 제가 사실은 분노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안을 조금 소개한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의 대목을 소개해드리죠. 초창기이긴 하지만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그의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이 갔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광노현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한 모든 이에게 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단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건의 선의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진중권 교수는 논조가 크게 변하진 않았네요. 여전히 일단 도덕적 이 책임은 져야 한다. 법리 논쟁은 하더라도 사적 개인으로 돌아가서 하고 공인으로서는 책임지고 사퇴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관된 입장을 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의 진보 진영의 한 논객인 금태섭 변호사는 선의로 돈을 줬다고 하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분은 선의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네. 거죠. 아까 말씀했던 그 어떤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상식선상에서 광노현 교육감의 사태를 재단한 거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실을 좀 더 신중하게 잘 봤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재열 기자도 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의의 동정심으로 돈을 줬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진보 농객 대다수가 뭐 좋게 보면 그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사태를 보고 있었고 본인들 역시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보통을 넘어섰는데 이 넘어선 것이 그 잘못된 지평으로 넘어가서 탐욕과 그렇죠? 예를 들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보통의 선상을 넘어서서 그렇죠? 양심에 비추어서 남이 행하지 않는 선의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들을 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역시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사실 그런 본 것 분들이 같아요.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렇죠. 많지를 않아서 참 그 처음에 믿음성이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그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릴 또 하나의 좋은 글이 그 있는데 이 3인의 바보들이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제 글로 좀 넘어가도 뭐 될 것 같아서 연결시켜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도 보면서 이 광노현, 강경선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그 세 사람이 이제 이보훈이라는 분이 이제 72학번 그 이제 동기생들인데 나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재판 몇 번 보셨죠, 우리 한 교수님? 네네. 네. 그 판사가 주재하는 그 30번에 가까운 재판에서 그 거짓말이 그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진실을 재구성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후 매수죄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사퇴하기 전에 선거 전에 네가 사퇴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사후 매수죄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전혀 곽교육감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그것만은 확고한 진실로 드러났고 그 후에 그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퇴한 박명기 교수 그 후보가 너무 생활고에 찌달려가지고 막 죽고 싶다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 돌아다니고 내가 폭로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어떤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친구 강경선 교수를 이제 부탁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상황을 알아봤는데 그 박 교수는 자기는 합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광노현 교육감은 그 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오해했다는 것을 서로가 이제 그 합의를 하고 화해가 다 된 다음에 그 강경선 교수가 곽 교육감한테 가서 막 졸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화해는 그냥 악수하고 술 한잔 마시고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돈 좀 해서 주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없기 때문에 아마 상식은 그런 거액을 선거 때문에 줬겠지. 그런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곽교육감이 말하자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진실이 드러났으면은 내가 옛날에 썼던 글 그리고 내가 옛날에 가졌던 견해는 진실을 잘 몰라서 썼던 거다. 이렇게 공개 사과는 안 하더라도 뭔가 이 좀 진실에 가까운 글을 써야지
그래도 이건 이해 못하겠다. 그건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도덕성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런 진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외면하느냐,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 아까 그 책을 이제 책 중에서 이제 좋은 글, 제가 그 감명 깊었다는 글이, 두 번째가 그 전문 글 쓰는 분은 아닌 것 같고, 현직 역사 교사랍니다. 그 어디 수원에 근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남규라는 역사 선생님이 그 공판을 계속 참석하면서 있었던 그 사건을 그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해서 글을 썼는데, 제가 오늘 대담을 나누기 위해서 아침에 이 글을 읽다가 그 울컥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정이 솟을 정도로 글을 잘 쓰셨어요. 네, 진실의 일단을 잘 썼어요. 드러냈어요. 네. 그것도 재밌으면서 뭐 얘기 조금 그 얘기에 의하면은 이땐 3인의 바보에는 광노연, 강경선, 이보은 근데 저기 뒤편에 보면 천정배 전 의원, 전 법무부 장관도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뭐 또 목포의 천재인 자기 같은 사람은 서울법대 오면 누구나 다 뭐 사법고시 정도는 도전해서 일찍이 합격한 연후에 법조계 뭐 이제 검찰로 가든 법원으로 가든 또는 뭐 돈을 많이 받는 변호사로 가든 이런 길을 가는 게 전형적인데,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그 광노인이나 강경선이라는 이 친구는 자기들처럼 사법고시 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 어떻게 하면은 법이 바르게 구현되어지는 사회에 대한 학문적 고민을 하더라. 저 사람들 이상하다. 그거를 그때 저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강경선 광노인 교사하고 한 15년 정도, 15년도 더 됐죠. 뭐 근 20년. 그래서 쓰신 글에 참 그런. 뭐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보은이라는 분도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농부란 말이에요. 그분도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고시에 도전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한가찌개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근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서로 말을 맞추지 않고 법정에서 진실과 관련된 것들을 판사, 검사, 변호인과 또는 증인과 증인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을 일종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걸로 해서 이 조남규 선생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 진실의 일단을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저도 이제 쭉 방청기를 써서 이제 오마이뉴스나 이런 이제 매체에 제가 쭉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가 한명숙 총리 재판을 한 번도 제가 빠지질 않고 제가 방청을 했어요. 어떤 뭐 공분이라고 그럴까, 기자 정신이 발동됐다고 그럴까, 한 번 처음 가가지고 진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의무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근 1년 반 동안 30몇 차례에 걸친 방청기를 제가 썼었는데, 한명숙 총리 재판이 끝나자마자 말하자면 이제 광노연 이 재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만 내가 한번 좀 하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워낙 이 재판장에 안 나오니까 나라도 좀 한정된 어떤 오마이뉴스나 뭐 서프라이즈 같은 매체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청기를 이제 썼는데, 어느 날 이분 조남규 선생님 글이 이 오마이뉴스에 올라왔는데 너무나 제가 재미있게 그리고 재미있으면서도 나중에 읽고 나서 뭐 이렇게 좀 뭉클을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저는 팩트 중심, 재판장에서 이제 다시 짜여지는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분은 팩트 뒤에 숨어 있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어떤 법정의 분위기,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분 글을 보고
난 이제 글 그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봐가지고. 신문사 편집국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라면은 아주 글이 갖는 또 진실성도 대단한 것 네. 같아요. 네. 그 책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광노현, 강경선, 이보훈 이 세 분이 이제 72학번 이제 서울법대 동기 아닙니까? 저도 이제 72학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동년배인데 이 세 분이 말하자면 서울법대의 좀 이 바보 좀 이디오트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네. 좀 독특한 분들이죠. 독특한 분들이라서 처음부터 이제 이 사법 시험을 볼 생각도 안 하고서 학계로 나갈 생각. 그리고 이보훈 씨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기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주 티 없는 사람이고 천진난만한 그런데도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이 저 이보훈 저 친구는 등해 같은 친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때 등해가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등해가 뭐냐면은 이 쇠팔이죠. 이제 소를 쏨으로 해가지고 소가 편안하게 안 있게 하는 이제 막 이 꼬리로 쳐내든가 막 몸부림을 치든가 하게 하는 그래서 이 그 72학번 동기들을 항상 세상에 물들지 않고 뭔가 이 세상에 진실이 뭐고 정의 뭐라는 거를 항상 깨닫게 하는 그 등해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곽 교육감이 저도 이제 재판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기 친구 이보훈 씨를 말하자면 회계 책임자로 이제 모셔다 놨다고 데려다 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하고 사돈 관계에 있는 그 박명비 후보 측에 이제 선거 본부장하고 양재원이라는 어떻게 분. 좀 해프닝 같은 뭐 합의를 해가지고선 이제 이렇게 사단이 이제 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걸 알고서는 어떻게 이거를 갖다 해결은 해야 될 텐데 그 이보훈 저 양반 시켜놓으면 그런 양반이니까 해결이 잘 될 것도 같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곽 교육감보다도 한 10배는 더 착한 그 친구 또 강경선 교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해결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어쨌든 그 화해를 이제 이룬 날 그 강경선 교수가 그 이보훈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던가요? 메시지 이제 나의 임무는 끝났다. 난 이제 쉴란다. 이렇게 하니까 이보훈 씨가 그래 수고했다. 푹 쉬어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 듣고 아주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야, 네가 말하자면 그 엉터리같이 저지른 일을 내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수습했으니. 그러니까 이젠 네가 다시 나서서. 약속한 게 있으면은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라. 난 좀 쉴란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이보훈 씨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야, 네가 그런 문자 보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니? 그 뭔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네가 한참 농사 짓고 있다가 뜬금없는 글이 왔으니 그렇게 그러니까 답변한 그 거거든요. 답장을 그래 수고했다. 푹 쉬어라.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재판정이 아주 막 폭소가 터지고 그런 적이 있고 또 거기서 그 이보훈 씨는 그 재판장한테 저 화장실에 좀 가도 되겠습니까? 증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재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답도 안 기다리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참 그런 정경들을 잘 배열을 해가지고
정말 이 소구력 있게 글을 참 잘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광노현 교육감이 친구 이보은 선생한테 회계 책임자를 맡겼을 때는 뭐 이분이 영학진 분하고 거리가 먼 오히려 하나도 모르고. 마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니까 또 뭐 회계 책임자라 하더라도 꼼꼼하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이제 이런 역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경쟁자였던 박명기 교수 측의 선거 사무장 양재원 씨하고는 사실은 동서지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글을 쓴 교사 선생님 입장은 이제 이런 거더군요. 조남교 선생님의 입장은 참 자신이 만일 그 중에 한 인물이라면 자기에게 적합한 인물은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일단은 강경선 교수 참 존경하고 훌륭한 마음 이렇게 참 드는 그래서 이 맹자가 말했듯이 곤경에 처한 박명기 교수가 사채빚에 쫓겨서 자살로까지 몰릴 때 야 광노현 교육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만들어내서 지원하면 좋겠어 라고 권하는 따라서 차마 이 사람이 자살로 갈까 안타까워서 차마 죽게 돼서 그 해가 광노현 교육감에게 전가되어서 교육정책을 못 펼칠까 염려되어서 이런 인의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강경선 교수를 보면서 참 마음에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그러나 자기는 도저히 따라갈 만한 인격이 못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보은 선생도 보면은 참 재능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농사꾼으로 돌아가서 아주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데 또 그러기에는 용기도 또 안 나고 그럴 때 보니까 양재원이라는 사람이 박명기 쪽의 선거사무장이어서일 뿐이지 이 사람이 박명기 쪽의 선거사무장으로 역할하면서 실제로 후보 진영을 들여다봤더니 만일 광노현과 박명기의 후보 단일화에서 박명기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면 광노현의 당선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의 당선으로 그 당시에는 이 보수 진영의 이 누군가의 당선으로 귀결됐을 거고 그렇죠?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무상급식을 광노현 교육감이 주장할 수 없게 됐을 터이고 만일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관련되어진 도전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또 이 시대에 귀하게 또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안철수 교수의 등장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첫 물꼬를 실무자로서 펼쳐낸 양재원의 역할 자기는 이 역할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조남규 선생님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글을 쓴 거거든요. 공감되는 바가 많죠. 그러면서 조남규 선생님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강경선의 인자로서의 행보를 또 그대로 받아서 그렇죠? 또 다른 한 분이 있었죠. 또 다른 한 분이 광노현 교육감님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현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광노현 교육감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강경선의 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선에 의해서 곤경에 처한 자를 급히 그렇죠? 사실은 부조하는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런 진실의 드라마는 일반의 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우리 사회의 양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양지에서 벌어진 일을 양지라고 해서 칭송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보수 진영이 돌팔매에 던지는 거야 이해한다 하더라도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돌팔배를 하면서 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안타깝다. 이런 논조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수 진영과 또 보수 진영의 입장 선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검찰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법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로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 신문인가 보면요. 민주당의 박재천 의원이
그 이 일명 광노현법이라고도 말하는데 현재 공직선거법 그렇죠? 이게 네. 잘못돼 있는데 네. 이 어떤 점에서 잘못돼 있는지를 독자들한테 네. 박재천 교수 글을 쓴 입장에서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최재천 교수, 네. 그렇죠. 최재천 의원입니다. 네네. 네. 최재천 의원님,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최재천 의원의 글을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 그분은 이제 그 법조인이기도 하면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요지는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민주주의라는 그 대의 정치는 유권자, 이 주권자가 자기의 그 권력을 대신해 달라고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한테 또 책임을 짓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특히 미국에서 그 다른 수단의 정치,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법에 넘긴다는 거죠. 우리도 뻑하면 그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무소불위의 그 막강한 권력을 향유하고 있고, 사실 저는 언론계 출신입니다만은 언론이 검찰 이상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두 말하자면 권력기관이 선출된 이 대의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 선출직들을 쥐고 잡아 흔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좀 그 정치인이면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제 잘 그 설명을 해놓은 글인데, 그 제가 이제 그 글에는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진보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좀 약한 세력들은 연합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그 이제 민주당하고 왜 총선 때도 같이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국만 해도 그 말하자면 오바마가 그 클린턴 지금 국무장관 그분 사퇴하면서 뭐 직도 제의하고 선거빚도 말하자면 이제 갚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 연합 정치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다. 네. 그 이런 이제 논치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마 광노현법,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후 매수죄에 관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걸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후 매수죄의 입법 취지라는 것은 사전 매수죄는 후보 사퇴해라, 돈 주마 해서 돈을 준 것이 이제 사전 매수죄라면, 사후 매수죄는 지불 시기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돈을 줘도 그거는 그 문제가 있다. 똑같은 이제 형벌로 다스리는데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제 곽교육감 이제 진실은 전혀 사전에 약속한 바도 없고, 곽교육감이 그렇죠. 그 측근들이 해프닝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 상대 후보가 그 오해를 다 푼 상황에서도 너무 생활고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니까 돈을 선의로 준 건데, 그러한 그 선의에 의한 행위도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사후 매수죄라는 거에 의해서도 처벌을 하게 돼 있으니 그 법을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지금 의지로 좀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저 표현을 잘못했는데, 최재천 의원님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쓰신 글의 논조는,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후보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자신이 약간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후보 사퇴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런닝메이트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빚더미에 앉게 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제 우회하는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전에 이제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으로는 사실 해소되지 않는 형태의 정치가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어디까지나 아니, 유권자의 자유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 DJP 연합도 있었고 그렇죠. 또 지금 대통령 경선에 나온다는 그 김두관 지사도 경남지사 선거 때 그 민주노동당하고 그 같이 연합을 하면서 그렇죠. 부지사직을 줬거든요.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는 곽교육감 사건을 표적 수사라고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전례들도 있고 한데 이 경우를 왜 이 검찰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느냐.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그 배경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천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DJ하고 JP가 연합을 한 그래서 DJ가 대통령을 하고 또 JP에게는 국무총리 자리가 네, 갔었던 네, 이런 네. 그러니까 연합 정치가 펼쳐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가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민주노동당의 후보와 선거 단일화를 토대로 네. 당선된 이후 정무부지사직을 준 이런 사례들이 있다. 광노현 교육감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연장선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한 수가 더 깊거든요. 광노현 교육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되는데 돈을 준 이유는 매수가 아니라 매수에 관한 한은 사전에 단호하게 거부를 했으니까요. 돈 주는 건 그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사전에. 그다음에 이제 다만 사후에 그것도 매수와 무관하게 워낙 공경에 놓여 있어서 방치하면은 혹시 개인에게 불행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어떨까 하는 강경선 교수의 판단을 믿고 그렇다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온정주의에 의거해서 선의에 입각해서 줄 수 있는 한 돈을 주자. 이것은 미덕의 행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것을 법의 굴레로 사실은 재단하는 것은 비국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럼 광노현 교육감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쓴 글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예를 들어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책 중에 한 편에 저도 진영 논리 넘어 인해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싣긴 했습니다. 아주 제가 좀 우리 한 박사님 글도 좀 철학적이고 너무 현실에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점점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아니라 이념적으로 양극화를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두 진영의 자유라는 그 1진영과 평등이라는 2진영을 그 중도는 적당히 제3의 길이 아니고 그 박애라는 그 인해 정신 공동체주의로 가야 된다. 저 아주 참 그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학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가 아직도 쓰여 있지는 않고요. 저와 같은 철학자, 정치 철학자 또는 마이클 샌델과 같은 철학자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이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가치를 살펴본다면 프랑스 대혁명 때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가 주창되었는데 자유주의의 가치는 보통은 보수주의자들 제1진영에서 가져가고 평등주의 가치는 이제 제2 이제 이 진보 진영이 통상 가져가서 정치적으로 경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애 사실 이 박애는
서양에서는 성경의 이웃사랑의 사회적 표현이고요. 그것이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데 뭐 유학의 인 또는 불교의 자비 개념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사랑 개념이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는 포괄적 언어를 저는 인애라고 한다면 이게 인애가 빠져버리면 자유와 평등만으로는 이게 이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지기 쉽고 그 과정에서 같은 진영이라 하더라도 이 선의에 의거한 행동은 평등주의적 접근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2진영의 평등주의 시각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광노인 교육감이 2억을 주었대. 그러면 나도 돈 없는데 지나가는 제3자나 나에게도 평등적 관점에서 돈 2억 줄 수 있는 거야? 못 그러잖아. 그럼 광노인 교육감 잘못한 거야. 네. 이렇게 진영에 빠져버리면은 매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자유와 평등의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고 그럴 때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으로는 이웃사랑의 자세고 또 맹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측은지심의 자세이거든요. 네. 공경에 빠져서 자칫하면은 그렇죠? 불행한 사태를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럴 때 이런 것이 법이라는 제도와 무관해버리면은 광노에는 유죄가 돼버려요. 그럴 때 정치를 통해서 사회제도에 이식이 된다면 그때 사회는 이기심이 틈타는 나쁜 사회가 아니라 선의가 박수갈채를 받는 이렇게 되면 사회가 좋아지거든요. 이 눈으로 광노현 사건을 보면은 광노현은 단연코 무죄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런 글이죠. 그래서 조금 이게 도덕교과서에 유폐시킬 일이 아니라 이제 제도로 불러내는 것이 좋겠다. 사실 제가 제3정치 펼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파편화돼 가면서 너무나 싸납게 흘러가는 사회 안타까운 거죠. 철학자가. 그죠? 그런 글에서 본 건데 우리 강 국장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다니 아주 저로서도 제가 공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어쨌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꼭 해주실 제가 어쨌든 제가 좀 꾸민 책이긴 하지만은 이런 말씀드려서 좀 남세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진보의 가치에 공감하고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이 책을 좀 저는 봤으면. 이 시대 우리 민주 진보 이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 제가 10시에 잘 아는 30대 초반 여성분한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민 사회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좀 저를 조금 알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분인데 어제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책 울면서 보고 있어요. 완전 감동이에요. 제가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해 주는 책 같아요. 국민 정서에 대한 살풀이를 하는 느낌이에요. 소위 진보 농객도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데 이 책 저자분들만 본질을 꿰뚫고 계신 듯 하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제 보람을 다시 느끼고 이런 우리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속이 후련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내왔었습니다. 네. 뭐 매듭을 짓자면은 우리 사회에 잘난 사람들 많긴 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영악지기도 하죠. 근데 그들 가운데 덕이 결여돼 있으면 사회는 혼탁한 양상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덕을 갖춘 사람들이 이 땅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사회는 밝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 점에서 본다면은 광노현 교육감 그리고 강경선 교수 그리고 이 책의 필자들이 진실을 바라보되
이 양심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양심의 시각에서 바라다 보면서 그 나름대로 이 덕을 갖춘 시각에서 광노현 사건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사회에 그동안 위축됐고 작은 영역 속에 남아 있지만 거기에는 빛이 비치는 소중한 싹이 사실은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 광노현 버리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서 보셔서 사서 읽으신다면 거기에서 마음의 울림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마음의 울림이 많아져 간다면 그만큼 사회는 점차 희망 사회, 밝아진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광노현 버리기라는 책에 거의 뭐 편집자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